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긴축 우려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었는데 장 초반에 국내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오름세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만큼 주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가 단연 강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또 개별 종목별로도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의 해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장, 내일 장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오늘 열린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상하이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차질이 적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중국 상하이는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죠.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불리는 만큼 전 세계 공급망에 직격탄이 될 거란 우려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인한 중국발 공급망 충격은 당장은 파급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국에서 일부 품목의 출하 선적이 지연되면서 2차 전지, 석유, 화학 관련 품목의 국내 도입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 품목은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장기화될 시 국내 생산 현장에 대한 충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역 품목별 점검과 대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던데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줄여서 IPEF죠. 미국 행정부 주도로 6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포괄적 경제 동맹인데요. 홍 부총리는 관련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고 논의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참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액션 플랜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압력 등 글로벌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리스크 요인이 누적이 되고 있지만 정부 교체기에 대외 경제 안보 이슈를 꼼꼼히 조율해 국민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지난 2월 경상수지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22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2020년 5월 이후 22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2월 경상수지는 64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폭 자체는 전년보다 16억 달러 이상 줄었는데요.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의 격차인 상품 수지가 경상 수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보다 16억 달러 가량 줄어든 42억 7천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수출이 석유 제품과 반도체 등의 호조로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전년과 비교해 흑자폭이 늘었는데요. 수출 화물 운임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운송 수지가 개선이 되자 전년 동월 대비 3억 9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빅테크 기업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직원들의 연봉을 큰 폭으로 인상을 했잖아요. 이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네, 카카오가 연초에 전 직원의 연봉을 15%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내년에는 6%를 추가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올 1분기만 해도 인건비가 전년보다 61%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신규 인원까지 충원할 예정이거든요. 이에 따라 수익률까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부 성장 둔화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광고 및 커머스 매출 성장세가 더뎌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동환 삼성증권연구원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카카오의 실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상반기 실적의 눈높이 조정은 필요하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5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네, 네이버도 그렇고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연봉을 올렸는데 실적 부메랑 우려를 사면서까지 이렇게 인상하는 배경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네이버도 노사 협상 끝에 10%를 늘리기로 잠정 합의를 했죠. 빅테크의 연봉 인상은 아무래도 IT 업계 개발자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기업은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신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에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 돌입을 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도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온라인 설문조사업체 오픈 서베이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자들은 구직 시 연봉을 우선 고려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따라서 인재 사수를 위해 각 회사들은 높은 연봉으로 유인을 하거나 인센티브, 스톡옵션, 복지 제도로 이탈 방지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부터 경상수지 집계, 빅테크 기업들의 연봉 인상 소식까지 경제산업부의 김수빈 기자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시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0.07% 하락하면서 2,69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모두 양지수가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은 둔화됐고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들이 4,04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두드러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21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이고 기관 역시 1,000억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실까요? 종목별로 보면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1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었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관련해서 대체로 오름세가 좋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8천 원 선은 지켜줄까 고민이 됐었는데 깨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SK 하이닉스도 1.7%대 조정이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하락세가 깊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살펴보죠. 화면상으로 삼성, SDI와 LG화학이 3에서 1% 급등을 나타내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좋다 흐름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의 주가가 오늘 3%대 조정입니다. 경기 둔화로 1분기 광고, 커머스, 페이 매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오늘 3%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외국인들이 7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2만 5천 원 선 거래가 됩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름세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어제보다 0.35% 상승한 931.18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다시 13억 원 정도 순매수로 돌아섰고 여기에 개인도 38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선방한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1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도 보시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현재 1위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데 오늘장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유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LNF도 오늘 4% 급등세를 보입니다. 펄어비스가 지금 4%대 하락인데요. 오늘 외국인 매도 1위로 잡히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까요? 네, 종목별로 조금 흐름이 엇갈리는데요. 일단은 위메이드 1%대 조정받으면서 게임주의 하락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3%대 급등입니다. 92,000원 가까이까지 올라 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이 1% 가까이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수급 포착 시간인데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각 눈에 띄는 수급 특징주 있다면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LG전자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부품 부분의 구조적인 흑자 기조 전망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관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전기차용 양극재 그 공장 착공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양극재 생산 라인 이제 건설을 통해서 2025년까지 연 6만 톤 가까이 생산 능력을 확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연간 매출로 한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 좀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좀 강세,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오늘 같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1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치가 나오면서 오늘 이러한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에 오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특별히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순매수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뭐 LG전자라든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SK텔레콤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포착하신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2차 전지 같은 집중적으로 한 섹터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공통적인 부분은 역시나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런 실적주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1분기 지금 호실적을 발표한 LG전자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어제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약 1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8,80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좀 적자를 기록했었던 자동차 부분 쪽에서 흑자 전환에 좀 성공을 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동차 부분의 체질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전 쪽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프리미엄 경쟁력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적자를 보였던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향후에 제품 믹스 개선과 함께 또 전기차 파워트레인의 고객 다변화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그런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주가 역시도 지속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간 LG전자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적자를 보였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2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LG전자가 오늘 좀 특별히 많이 오르죠. 그간 많이 빠졌었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LG전자 같은 경우에 작년 연초, 그러니까 1년 전 주가 수준이 한 17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가 거의 1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약 한 40에서 한 50% 정도 주가가 그동안 1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더욱더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난해 정도 주가 수준까지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평균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작년 연초 수준인 한 1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급 포착 시간이었고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마켓 로드맵 시간 가져갑니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립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좀 이어보죠. 포스코 케미칼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죠. 이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라인을 건설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오늘 주가 급등에 영향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관련주들도 들썩이고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음극재를 주로 이제 생산을 많이 했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양극재 부분으로도 이제 계속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를 다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양극재를 최근에 이제 시설 확장을 하는데 어저께 이제 포항에서 차세대 양극재 공장을 착공을 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상당한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9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포항의 영일만 지역에 하이니켈 관련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투자하는 금액은 한 2,9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단계, 2단계로 이제 나눠서 이제 공장 증설이 진행이 되는데요. 1단계로 2024년도까지 3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요. 2025년도까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6만 톤 규모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재 6만 톤 정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라고 하게 되면 네. 전기차,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한 60만 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단순히 포항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제 광양이나 구미에도 양극재 공장을 현재 갖고 있고요. 그것까지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는 국내 16만 톤, 그 다음에 해외 포함해서 해외에 11만 5천 톤, 합쳐서 27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향후의 그 성장성을 오늘 좀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를 함께 만드는 기업으로서는 국내 유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업을 확대하는 하이니켈 단입재 양극재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이번 투자로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좀 본격적으로 도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기업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뭐 하이니켈 그 양극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양극재를 보면 이제 보통 크게 나누면 그 삼원계하고 이제 LFP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FP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뭐 중국 내에서 소비가 대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양극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원계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배터리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NCM이라고 해서 니켈, 그다음에 코발트, 망간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형태의 양극재를 삼원계 양극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삼원계 양극재에서 가장 비싼 이제 그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코발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발트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공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발트를 줄이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니켈의 함유량을 높이는, 비중을 높이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NCMA라고 해서 예. 여기 이제 알루미늄, 코발트 대신 일부를 알루미늄으로 대체하는 그런 이제 양극재 두 종류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NCM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지금 대부분 이제 하이니켈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니켈은 이제 니켈 함유량이 88% 이상인 양극재를 이제 뜻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양극재가 하이니켈화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 뭐 출력이나 이런 뭐 그 기간,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의 운용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니켈 자체가 상당히 이제 폭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재료다 위험한? 보니까 네, 예.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술이었는데 국내 업체들이 그런 부분에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이니켈 관련돼서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단입자 그 양극재인데요. 보통 이제 하이니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개 아니면 4개 정도의 성분들이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입자 형태로 만든다라고 해서 단입자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단입자를 만들게 되면 기존 배터리에 비해서 출력이 보다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배터리의 그 기간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대신 그만큼 기술력이 또 필요한 그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제 포스코가 그쪽 분야로 이제 그 공장을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도 좀 더 반응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극재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이제 설비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종시에 최근에 이제 저팽창 이제 음극재 생산 시설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러니까 음극재 중에서도 이제 팽창이 좀 적게 들어서 좀 더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배터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음극재를 말하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75,000톤에서 23년도엔 35,000톤 규모로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뭐 전체적으로 기업의 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분은 상당 부분 강화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와 양극재를 함께 만드는 국내 유일무이의 회사다라는 점에서 굴지의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해외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입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예. 일단 뭐 그 삼원계 관련돼서 뭐 국내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국내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세계 회사가 원체 삼원계로는 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요. 이런 그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국내 소재 부품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한 그 기술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적인 소재 관련된 기업으로는 상당 부분 이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양극재보다 원래는 음극재 쪽에 좀 더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인공 흑연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포스코하고 연계를 해서 이런 관련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상당한 그 기술력이 축적이 돼 있고 생산 능력도 상당 부분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GM하고 합작 공장을 이제 캐나다에 이제 설치하기로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GM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LTM 셀즈라는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GM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GM이 엘티넘 셀즈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 소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소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게 특별한 것이냐라고 하면 약간 좀 이례적인 거는 맞긴 하지만 네. 과거에 이제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성을 감안을 해서 직접적으로 소재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소재를 부품 회사에다 직접적으로 소재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좀 드문 경우고요. 뭐 이런 뭐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LG와의 그 이제 합작법인에서 주도권 경쟁에서 조금 좀 주도권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강하게 이제 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렇게 이제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GM에서 뭐 깊숙하게 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LG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재 조인트 벤처가 깨질 경우에 뭐 상당히 좀 부담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그 GM 쪽의 발언권이 좀 더 세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와 반대적으로 뭐 포스코 케밀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또 수요처 하나를 확보했다라는 게 향후에 뭐 생산 시설이나 매출, 뭐 순이익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식 투자의 입장에서도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생산 라인 사업 확대 소식에 뭐 이 포스코 케미칼은 물론이고 관련주로 엮이는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이거든요. 네.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일단 뭐 지금 뭐 국내에 관련된 이제 소재 기업들은 뭐 상당한 경쟁력이 아까도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단순하게 지금은 현재 이제 단순히 그 원재료를 받아서 가공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 보면 최근에 들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원자재를 직접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이 최근에 철강 산업에서 소재 산업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구조를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포스코 포스코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리튬 광산도 뭐 아르헨티나에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생산 시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루나 아니면 기타 뭐 여러 지역의 그 원자재, 2차 소재 관련된 광산들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산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싼 가격으로 뭐 이 원자재를 계열사인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으로 이제 뭐 넘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 보면 뭐 약간의 저가의 그런 안정적인 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향후에 그 수익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뭐 주가가 조금 이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뭐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향후 성장성을 감안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렇게 이제 2차 소재 관련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니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많이 이제 내려오긴 했지만 뭐 3월 초에 이제 5만 달러를 될 만큼 급등을 했다가 지금 3만 5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작년 말 기준으로는 여전히 50% 정도의 이제 상승폭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외에 이제 뭐 코발트나 망간이나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승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뭐 순이익 면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도 투자하실 때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흐름은 좋겠지만 다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생각하고 계신 혹시 탑픽 종목이 있으신가요? 네, 뭐 일단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는 뭐 양극재 소재 쪽은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얘기 나온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긴 하지만요. 뭐 국내에서 양극재를 뭐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LNF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코스닥 시총 뭐 1위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뭐 조인트 벤처로 해서 지금 뭐 SK온이나 삼성 SDI 쪽으로도 계속 이제 양극재를 뭐 상당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 니켈 관련된 양극재를 아마 올해부터 아마 생산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수익 창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하나가 테슬라와의 이제 합작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납품을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내용 관련된 공장에 직접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에코프로 BNB 뭐 당연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그 픽으로는 LNF입니다. 뭐 대표적인 이 양극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양극재를 뭐 상당 부분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북미나 유럽, 그다음에 중국, 뭐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 지금 현지 공장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확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를 담당하고 있는 LNF도 관련된 뭐 공장들을 추가적으로 증설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뭐 공장에 대한 매출이나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 관련돼서 업체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해외 이제 2차 전지 관련 업체 직접 이제 양극재를 뭐 보내는, 그러니까 수출하는 그런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뭐 해외 업체들의 이제 OEM으로 양극재를 공급을 하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의 4680 그 이제 배터리 내에 밸류 체인으로 이제 LNF가 참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이 LNF를 탑픽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주로 꼽아 오셨는데 전고점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4% 급등하면서 24만 4천 원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네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네, 목표가는 뭐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30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재 업체들은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을 그 이제 원자재를 그러니까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셀즈 업체라는 이제 완성 2차 전지 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원자재 가격이 연동이 돼서 납품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에 그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뭐 순이익 부분이 뭐 아주 뭐 심각하게 손상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소재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이제 셀 업체 입장에서 보면 뭐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차 전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그 가격 인상분으로 인해서 수요가 조금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가 시장에서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2차 전지 수요가 감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소재 업체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그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그 여부가 뭐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를 뭐 실적을 나오면서 그때 아마 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30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있어서 네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의견 한 번 더 정리 부탁드릴까요? 네.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최근에 뭐 많이 올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무상 증자입니다. 예. 유상 증자는 이제 5천억 정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무상을 한 주당 이제 3주씩을 이제 지급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무상 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뭐 에코프로 BM의 이제 유상 증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좀 희석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BNB 같은 경우는 지금 증자하는 목적이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자금 확보 차원에서 이제 증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에 보다 많은 생산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걸 또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받아들일 거고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수요가 아직도 뭐 계속 이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면 뭐 관련돼서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건 그만큼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 급등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보겠고요. 마켓 로드맵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FOMC 의사록 공개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미국 증시가 오늘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는데 미국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에 의해 가지고 급락세를 일부 좀 보이기는 했지만 오후장 들어가지고 이제 일부 위원들이 이제 원하적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그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에 춤을 추듯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이틀간의 급락이 좀 제한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면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장 후반에 들어가지고 이 빅테크들의 투자자들이 이 매수세가 좀 이어지면서 이 나스닥은 200포인트 이상을 좀 회복을 해줬고 우리 엔비디아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등은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1% 이상 좀 올랐고 또 애플이 0.18%,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0.58% 정도 올랐고 MAD가 좀 0.02% 정도 오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좀 매입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휴레테커더가 좀 15% 이상의 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좀 다음 주에 빅테크들의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호실적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실적을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 조정 시에는 조금 매입 자금이 들어오는 분위기를 어제 장중에 조금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의 실적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첫 분기 하락을 마주했다고 합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이면서 최악의 1분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분기 미국 증시 기업들 실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가 지난 3월에 좀 FOMC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대조표 축소 발표를 이르면 좀 5월에 가능해가지고 이전보다 좀 빠르게 축소를 예정한다고 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논의 내용으로서는 지난밤에 좀 발표된 그 의사록에 담겨 그 통화 정책이나 그리고 역사상 좀 연준의 이 양적 긴축이 좀 국내 투자자들한테 조금 각인이 됐던 시기가 좀 17년부터 19년도까지라고 저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증시의 좀 1분기를 우리가 조금 보게 되면은 이 미 연준의 좀 양적 긴축에 좀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좀 고용보다는 좀 물가 쪽에 좀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가 좀 역시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하는 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이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이 지금 역시 미국 통화 정책에 역사상 정상화 과정에서 지금 연착륙에서 성공한 사례가 총 3차례 정도가 존재한다고 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사태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적 쇼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미증시의 좀 1분기 흐름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많이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급등이나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나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 그런 부분들에 인해 가지고 조금 미증시의 좀 1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은 좀 아니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예, 미국 증시 1분기 모습부터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양적 긴축에 포인트를 두고 계신데 고용보다는 물가 쪽에 미 연준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앞서서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완전 고용 수준이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였고요. 다음 주에 물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업들의 실적을 좀 볼까요? 이제 최근에 좀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좀 경기 둔화가 좀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 연준의 좀 공격적인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부담으로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좀 저희 증시도 좀 많은 여파를 좀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지금 5월에 저희가 또 FOMC가 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50bp를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주장을 했으나 지금 이미 이 가격은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됐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상으로 우리가 좀 3월부터 이미 연준 파월이 50bp 이상을 좀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좀 했음으로써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선 반영이 됐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결국 연중에 이 공격적인 통화 정책 이슈가 조금 지속이 되었으나 가장 매파적인 상향으로서는 이 전환한 블러드 총재가 지금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이미 좀 상당 부분을 반영이 되었다고 지금 언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좀 반발 매수세가 소폭 유입이 되면서 전일 미증시가 조금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러시아와 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장기화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경기 둔화 우려가 지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현재로서는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으로 본다면은 현재로서는 좀 금융업종, 아무래도 지금 경제 성장이나 그리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 수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많이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져 가지고 단기간으로는 좀 금융업종이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또한 지금 기술주 중에서는 뭐 자동차 업종이나 그리고 반도체 업종, 지금 현재 뭐 반도체 칩이나 자동차 칩 같은 경우가 예전부터 좀 많이 부족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 현상이 아직도 좀 장기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실적 둔화가 좀 우려가 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소매나 유통 쪽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둔화에도 오히려 좀 매출 감소가 좀 제한적이라는 좀 분석이 좀 제기가 되면서 좀 견고한 실적에 대한 좀 기대 심리로 현재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약이나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업종 역시 팬데믹 이후에는 좀 지속적으로 견고한 실적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파이프라인의 개선에 따라 가지고 조금 기대가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단기간으로 본다면은 기술주들은 조금 더 조정폭을 보여줄 수가 있고, 좀 단기간으로는 뭐 소매나 유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나 그리고 헬스케어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4월은 역사적으로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가 장중에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하는 등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국내 증시가 부진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지, 그리고 국내 4월 증시 기대해봐도 좋은 건지 의견 어떠십니까? 일단 현재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현재도 지금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도 지금 현재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22년 좀 1분기 저희가 조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이수 쪽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4월 시장이 강세장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앞선 3월이나 2월처럼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좀 개별 장세가 조금 유력하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뭐 원화가 좀 약세, 그리고 또 금리가 급등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위험 선호가 조금 부재로 인해서 지금 뭐 국내 증시에 외국인의 좀 수급이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는 점을 좀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에너지 섹터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한 이익을 조금 창출을 한 상태고, 중국의 이머징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익이 조금 부진이 되다 보니까 이 혼재된 글로벌 시장에 있어가지고 좀 불균형 우려가 이 지수의 방향성을 조금 쉽사리 결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4월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을 하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 6월까지는 우리가 실적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그 주가의 연동성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시기일 뿐더러 이 업종이나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1분기나 그리고 연간 실적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아직까지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테마성을 좀 띄고 있고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치주나 앞으로 조금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주에 조금 눈여겨 보신 다음에 오히려 조금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의 치솟는 국채 금리 여파로 국내 국고채 3년물 역시 급등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형상이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상황 역시 이러한 추세를 경기 침체 시그널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의견도 여쭤볼게요. 우선은 이제 당장 이 침체 시그널로 우리가 좀 작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가 우선은 좀 역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침체 우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여러 시각에서 우리가 조금 볼 때는 당장의 이 경기 침체가 좀 과하다는 평가는 조금 지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 경기 침체 확률 지표로 조금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비농업 급여 고용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생산 지수 등 이런 쪽 판매 가공이나 이런 쪽 지표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3개월 연속 80% 이상의 기록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의 시작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3개월 내내 지금 월 80% 이상의 그런 경기 침체의 우려가 나오지가 않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21년 12월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0.2% 정도가 나온 상황이었고 22년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는 현재 0%대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 시그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감으로 우리가 조금 작용을 하고 좀 불안감을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건 좀 이르다고 판단이 듭니다. 또한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현재로서는 역전 이후에서는 주가 고점까지는 시간차가 조금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QE 등이나 좀 이 비전 등 통화 정책을 위해 가지고 좀 감안한 그림자 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160bp 정도의 여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경기 침체 우려를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드는 장세입니다. 예,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또 다음 주 국내외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국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겠다 생각도 들고요. 어떤 지표들에 좀 주목을 해볼까요? 우선 이제 금리 인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FOMC에서도 말씀했듯이 연준 제롬 파월 같은 경우도 0.50bp 이상 그리고 1bp 이상도 저희가 지금 올릴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감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월에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좀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예상 지표를 이미 FOMC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 한은 같은 경우도 현재 금리 인상을 좀 발빠르게 하는 이유는 뭐냐? 현재 미국에서 지금 FOMC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제 한은 같은 경우도 현재 좀 금리 인상을 좀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이 부분, 금리 인상 부분을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본다기보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조금 전쟁 장기화 이쪽 비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3월이나 2월에 이미 우리가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거를 이미 시장도 이미 선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도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좀 크게 충격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꾸준하게 좀 보합권을 이어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증시가 지금 현재로서는 위로 상승분을 강세장이 나와줄 수 있는 경우는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투자자분들이 조금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주면서 투자 매력도 가치성이 좀 많이 높아져야만이 지금 시장형 보합권 시장이나 이런 약세장 시장 같은 경우가 좀 많이 탈피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 초에 봤던 것처럼 좀 강세장 시장이 들어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슈 칼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 기사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